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1회차에 이어서 2회차 실전 모의고사 해설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결과적 가정범에 대한 문제다. 먼저 1번 지문 가시면 개괄적 고의 사례가 있고 개괄적 과실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푸실 때는 상해의 고의라고 나오는지 살인의 고의라고 나오는지를 먼저 체크를 하시고요. 상해의 고의라고 나오는 경우에는 개괄적 과실 사례다. 다른 말로 낙산 비치호텔 사건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결론을 도출하시면 되는 거고, 상해의 고의가 아니라 살인의 고의다라고 나오면 웅덩이 질식사 사건을 떠올리시면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나중에 뒤에 가시면 웅덩이 질식사 사건과 관련되는 사례가 나올 거고 거기에 대한 이론적인 쟁점을 또 한번 정리를 할 건데, 거기에 대한 문제는 좀 이따 후수를 하기로 하고, 어찌되었던 이 지문에서의 쟁점은 개괄적 과실 사례인가 고의 살인가에 대한 여부를 판단해야 된다. 자, 살인이 아니라 상해의 고의라고 나왔다. 그런데 첫 번째 행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베란다 아래로 13m 밑으로 떨어져 버리는 바람에 피해자가 사망을 하게 되었다면 개괄적 과실 사례는 판례는 전체를 하나로 보아서 포괄해서 상해치사죄 1죄를 인정하고 있는 입장이죠. 그래서 결론을 가보시면 하나의 살인죄가 성립된다. 이 부분은 개괄적 과실 사례의 결론이 아니라 웅덩이 질식사 사건 개괄적 고의 사례의 결론이 됩니다. 따라서 1번 지문은 틀린 지문입니다. 2번 지문 갑시다. 불을 질러가지고 방화를 내서 사람을 죽이게 되었다.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이 성립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여부를 먼저 따져봐야 되는데, 판례는 형의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서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이라는 개념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불을 질러서 사람을 죽이게 되면 두 번째 줄 전대항까지 현저 건조물 방화치사죄 1죄가 성립이 되겠지만 끊으시고요. 여기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끊으시고, 다만 재물을 강취한 후에 피해자를 죽일 목적으로 불을 질러서 살해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강도살인죄 하나, 그리고 현주건조물 방화치사죄 하나, 양죄의 재수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여부를 판단을 해봐야 되는데, 강도살인죄라는 고의범의 형량은 사형 무기형이고요. 현주건조물 방화치사죄의 형량은 사무 7년 이상입니다. 고의범의 형량이 더 크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결과적 가중범이 특별관계에 있는 범죄라고 볼 수가 없어요. 따라서 어느 하나가 어느 하나를 흡수시킬 수 있는 관계가 아니라 별제 관계가 인정이 되어야 될 것이고, 불을 넣는다는 하나의 행위를 통해 가지고 두 가지의 범죄가 성립이 돼버렸다. 그렇다면 실체적 경합범 관계가 인정이 될 것이 아니라 결론은 상상적 경합범 관계가 인정이 되어야 되겠죠. 따라 제일 끝에 가시면 두 죄는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라고 나왔다면 옳은 지문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38조 처벌예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어요. 38조의 처벌예는 상상적 경합범의 효과가 아닙니다. 실체적 경합범의 효과가 되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표현 자체는 실체적 경합범이 성립된다는 표현처럼 되어 있으니까 2번 지문은 틀린 지문이 됩니다. 3번 지문 갑시다. 판례는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을 긍정하고 있는 입장이에요. 긍정하고 있는 입장이지만 그냥 모두 다 인정을 하고 있는 건 아니죠. 어떤 특정한 요건을 구비하게 되었을 때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이 인정이 될 수 있는데, 기본범죄, 신체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할 의사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지만 중한 결과 발생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할 의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게 판례의 기본적인 법리다. 그러면 일단 공동정범으로서 결과적 가중범으로 처벌을 받기 위해서는 기본 범죄는 같이 할 의사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지문을 읽어보시면 방화행위 자체에 가담을 한 바가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애초부터 갑이라는 사람하고 을이라는 사람은 기본 범죄 자체를 애초부터 같이 할 의사가 없기 때문에 결과적 가중범에 대한 공동정범으로서 처벌을 할 수가 없겠죠. 적어도 기본 범죄는 같이 할 의사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중한 결과 발생에 대해서는 애경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다. 따라서 3번 지문은 틀린 지문입니다. 현저 건정을 방화치사죄로 의율할 수 없다라고 바꾸어 주셔야 되겠죠.
마지막으로 4번 지문 갑시다. 통사례형 문제로도 출제가 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지문에는 통사례형 문제로 넣어주진 않았고 단순하게 지문 나열로 제가 넣어두었는데 포인트는 갑이 을이란 사람한테 칼로 A의 허리 밑쪽, 즉 다리 쪽을 집중 공략해가지고 다리를 못쓰게 만들어라고 교사를 했고 그에 따라서 을이란 사람이 A의 허벅지를 무려 20차례에 걸쳐가지고 칼침을 놓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에 과연 갑의 재책하고 을의 재책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인데 정범은 을이 될 것이고요. 갑이라는 사람은 교사범이 될 것인데 일단 정범에 대한 재책부터 판단을 해보면 결론부터 도출하지 마시고 논리적으로 보겠습니다. 을이라는 사람한테 과연 살인의 고의가 인정될 건지 아니면 을이라는 사람한테 상해의 고의가 인정될 것인가에 대한 여부부터 먼저 판단을 해보자고요. 살인의 고의인지 상해의 고의인지에 대한 여부는 실제로 입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행위자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주관적 사실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객관적인 잣대를 기준으로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살인의 고의가 인정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여부를 판단할 때는 흉기의 정도, 공격 방법, 상처 부위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석을 해봐야 된다. 그러면 을이라는 사람은 피고인은 자기가 상해의 고의로서 죽인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겠지만 허리 아래를 무려 20여 차례에 걸쳐가지고 찔렀다면 공격 방법이나 상처의 부위나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었을 때 을이라는 사람한테는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봐야 될 것이고 그에 따라서 피해자가 사망을 했으니까 을이라는 사람한테는 살인죄가 성립되는 것이라고 봐야 될 것이다. 그럼 을이라는 정범 자체는 살인죄가 성립되는 거고 갑이라는 사람한테는 상해치사의 교사가 될 것인가 아니면 상해에 대한 교사가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인데 갑이라는 사람은 피해자가 사망할 것인가에 대해서 즉 중한 결과 발생에 대해서 애경 가능성을 가지게 되는 경우였기 때문에 상해치사죄에 대한 교사범위 성립된다 옳은 지문 상해죄의 교사범위 성립된다 틀린 지문입니다. 따라서 옳은 지문은 4번을 정답으로 체크를 하시면 충분하다. 그 다음에 2번 문제 갑시다. 사회적 법익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 중에서 목적범에 해당되는 것들은 무엇이고 목적범에 해당되지 않는 것들은 무엇일까? 여기에 대한 문제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가를 질문하고 있는 거다. 조문에 대한 문제인데 빈출되는 유형은 아닙니다. 하지만 브리타 지문으로서 목적범에 대한 여부를 묻는 지문들이 가끔씩 출제가 되니까 이 기회를 토대로 해가지고 지금 지문에 있는 것만큼은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학습을 하시고 암기를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 위조통화취득죄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가 되어 있는 통화를 취득하게 되면 위조통화취득죄라는 범죄가 성립되고 목적범위 맞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지문 자격모용에 의한 유가증권 작성죄 역시도 행사할 목적으로서 타인의 자격을 모용해서 유가증권을 만들어내면 성립되는 범죄 형태다. 목적범 맞습니다. 하지만 3번 지문 허위진단서 작성죄 같은 경우에는 목적범위 아닙니다. 의사, 한의사, 조산사 등이 환자의 건강 상태를 나타내는 진단서라든지 검안서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허위로 작성하게 되었을 때 허위 진단서 작성죄라는 범죄가 성립되는 것이기 때문에 3번 지문은 목적을 필요로 하지 않는 범죄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고요. 4번 지문 사전자 기록 위작 변작죄도 목적범에 해당이 됩니다. 사물을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 관계를 나타내는 전자 기록 등 매체를 위작 변작하게 되면 사전자 기록 위작 변작죄가 성립하게 될 것이다. 목적범이다. 어떤 것만 목적이 아니다. 허위 진단서 작성죄만 목적범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3번 지문 주관적 정당화 요소에 대한 문제입니다. 다른 말로는 우연방위 사례하고 결합시켜가지고 사안에 대한 결론 자체를 도출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검찰직 시험에서 빈출되는 사례 유형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이론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실의 착오. 두 번째, 여기에 나와 있는 우연방위 사례.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세 번째, 원자행에 대한 사례. 네 번째, 위전착에 대한 사례 등이 있습니다.
위전착 사례 등은 오늘 나중에 후단에서 위전착 사례에 있어서 개별적인 견해에 대한 비판점을 먼저 살펴보고 위전착 사례에서의 견해에 따라서 결론이 어떻게 도출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나중에 검토를 해볼 겁니다. 오늘은 제가 위전착 사례와 관련되어 있는 이론 문제를 무려 2문제나 출제가 되었어요. 모의고사를 3회차가 아니라 5회차 또는 10회차 여유롭게 쳤다라면 뭐 그때그때마다 제가 분산을 해가지고 출제를 했겠지만 3회차밖에 배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들은 한 문제 이상을 출제를 해가지고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는지 정리를 하고 있는가에 대한 여부를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거예요. 3회차 같은 경우에는 위전착이 아니라 지금 미리 언급을 해둘 수는 없지만 다른 이론 문제를 출제해가지고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우연방위 사례에서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정당화 상황과 더불어서 주관적 정당화 요소, 다른 말로 방위 요소, 방위 의사까지 필요하다라고 보는 견해에 따르게 되면 우연방위 사례는 위법성이 조각되지 아니한다. 자, 옳은 지문이겠습니까? 틀린 지문이겠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관련된 문제를 풀어본 적이 있습니다. 결과반같이 이론론의 입장에 따르게 된다라면 주관적 정당화 요소가 없는 경우라 할지라도 상황, 행위, 상당성을 구비하고 있으니까 결과반가치를 탈락, 상쇄시켜버려가지고 무죄가 될 것이다. 위법성이 조각이 될 수가 있겠지만 결과반가치 이론론이 아니라 행위반가치 이론론의 입장이라든지 또는 이원적 불법 이론론의 입장에 따르게 되면 행위반가치라는 불법이 여전히 존재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습니다. 기수가 되거나 또는 나중에 뒤에서 나오게 될 불능미수범설에 따라서 불능미수가 될 수도 있겠죠. 어찌되었든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는 없는 거고요. 이번 지문 가시면 순수한 결과반가치 이론론의 입장에 따르게 되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결과반가치 이론론의 입장에 따르게 되면 주관적 정당화 요소를 구비하지 않는 경우라 할지라도 결과반가치를 탈락시켜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되어서 무엇이 될 수가 있다? 무죄가 성립될 수가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3번 질문 갑시다. 우연방위에 관한 불능미수범설은 우연방위 같은 경우에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정당한 상황으로 인해서 결과반가치는 불능미수의 수준으로 낮아지기 때문에 불능미수를 유추해가지고 적용하자는 게 불능미수범설에 대한 입장인데 그 말이 뭐냐면 결과반가치가 도출이 되었을 거고 행위반가치가 도출이 되었을 겁니다. 근데 우연방위 사례는 상황도 있었고 행위도 했고 양자 사이에 상당성이 있으니까 결과반가치 자체는 상쇄, 탈락시켜버릴 수가 있습니다. 없어져 버려요. 하지만 우연방위 사례는 주관적 정당화 요소라는 방위 의사 자체를 애초부터 구비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행위반가치 자체가 탈락 상쇄되지 아니하고 행위반가치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행위반가치가 남아 있다는 말은 즉 나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은 그때부터 적어도 나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는 최소한의 위험성은 존재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쁜 결과라는 것은 결국 나쁜 생각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반가치가 애초부터 완벽하게 없어졌다라고 보지 말고 나쁜 생각을 가지게 되면 적어도 나쁜 결과가 나타날 수 있는 최소한의 위험성 자체는 존재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우연방위 사례는 일종의 불능미수하고 유사한 상태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불능미수를 유추 적용해가지고 불능미수로서 인정하자는 견해가 바로 불능미수범설이다. 4번 지문. 우연방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틀렸죠. 우연방위가 아니라 가행방위가 21조 3항에 따라서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우연방위가 아니고요. 이 부분은 가행방위에 대한 부분으로 바꾸셔야 되겠죠. 4번 지문은 틀린 지문으로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가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누범에 대한 문제인데 1번 지문 키워드는 특별사면입니다. 누범에 대한 요건 35조의 기술이 되어 있죠. 금, 삼, 금이다. 금고 이상에 해당되는 선고를 받아서 즉 선고형 기준으로 금고형 이상에 해당이 되고 집행이 종료되고 3년 기간 내에 다시 후범으로서 금고 이상에 해당되는 범죄를 범하게 되면 금삼금으로서 장기의 2배를 가중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후범으로서 장기의 2범을 가중시키기 위해서는 전범에 대해서는 형선고에 대한 효력 자체가 유효하게 남아있어야 돼요. 앞선 범죄, 전범에 대한 형선고에 대한 효력 자체가 유효하게 남아있는 경우로서 3년 기간 내에 또 범죄를 범하면 누범 가중을 할 수가 있는데 전범에 대한 형선고에 대한 효력 자체가 유효하게 남아있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누범 전가 사유가 인정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3년 기간 내에 다시 후범으로서 범죄를 범한 경우라 할지라도 누범 가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은 특별사면을 받게 되었을 때 형선고에 대한 효력을 잃게 될 것인가 아니면 형선고에 대한 효력은 잃게 되는 것이 아니라 유효하게 남아있을 것이라고 볼 것인가 여기에 대한 문제가 쟁점이다. 특별사면은 일반 사면하고는 다르게 사면법 제5조 등에 따라서 원칙적으로 집행을 면하게 되는 것이지 형선고에 대한 효력 자체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즉 누범 전가 사유가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3년 기간 내에 범죄를 범하게 되면 후범에 대해서 누범 가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옳은 지문. 자, 그러면 같이 연결해야 될 것들 그리고 비교 정리해야 될 것들 같이 한번 떠올려 보시죠. 이 지문에만 국한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이 지문 말고도 비교해야 될 판례가 많습니다. 먼저 일반 사면. A라는 범죄를 범했는데 A라는 범죄에 대해서 일반 사면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집행을 면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형선고에 대한 효력 자체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선고 자체가 유효하게 존재하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B라는 범죄를 범해봤자 B라는 범죄는 누범 가중 사유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비교해야 될 것들 일반 사면. 또 뭐 있습니까? 집행유예가 되겠죠. 집행유예 기간이 무사하게 경과하게 되는 경우에도 형법 제65조에 따라서 형선고에 대한 효력이 잃게 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전범에 대한 선고 자체가 유효하게 존재하는 경우가 아닙니다. 따라서 B라는 범죄에 대해서는 역시 누범 가중을 할 수가 없어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형실효에 관한 법률. 형실효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일정한 기간이 무사하게 경과하게 되면 역시 효력 자체가 집행유예와 마찬가지로 형선고에 대한 효력 자체가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누범 전가 사유가 인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년 기간 내에 범죄를 범해봤자 누범 가중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것들이 지금 1번 지문하고 비교해야 될 것들이고 동지로서 같이 연결해야 될 것은 복권에 대한 문제죠. 자격을 회복하는 경우에 대한 문제는 누범 전가가 인정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누범 가중 사유에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결해야 될 것들, 비교해야 될 것들 이참에 한꺼번에 정리를 해보시고요. 2번 지문 갑시다. 포인트는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35조 좀 전에 체크해봤죠. 포인트를. 금삼금이다. 집행이 종료된 이후에 3년 기간 내입니다. 그럼 집행유예 기간 중이기 때문에 애초부터 집행 자체가 종료된 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범죄를 범해봤자 누범 가중을 할 수가 없다. 옳은 지문. 자, 3번 지문. 최신 기출이고 최신 판례입니다. 여러분들 누범에는 일반 누범이라는 개념이 있고 특별 누범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일반 누범이라는 개념은 앞선 범죄, 전범하고 뒷선 범죄, B라는 후범 사이에 일정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는 누범 관계를 우리는 일반 누범 관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특별 누범 관계라는 것은 앞선 범죄 A라는 전범하고 뒷선 범죄 B라는 후범이 동종의 범죄일 것을 요하는 누범 관계를 우리는 특별 누범 관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형법 제35조에서 공부하는 이러한 누범은 일반 누범이기 때문에 A라는 범죄하고 B라는 범죄가 동종일 필요도 없고 제재를 같이 할 필요도 없고 연관성을 가지고 있을 필요도 없어요. 그것도 기출이죠. 하지만 특각법상의 상습절도죄, 특각법상의 누범은 특별 누범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앞선 범죄하고 뒷선 범죄가 어떠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동종의 범죄일 것을 필요로 합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부분은 조문에 징역형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징역형에는 일반 절도부터 331조 특수절도까지를 범해가지고 처벌을 받은 징역형만 말하는 건지 아니면 조문에는 빠져 있겠지만 332조 제2호에서 말하는 상습절도로 처벌받은 전과도 포함된다고 볼 것인지 이게 쟁점이에요. 선생님 이렇게 읽어보니까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갑이라는 사람이 이 시점에 A라는 범죄를 범했습니다. 그런데 A라는 범죄는 일반 절도도 아니고 야주절도 아니고 특수절도도 아닙니다. 형법상의 상습절도죄를 범했고 상습절도죄로 처벌받은 전과 사실이 있는 자입니다. 징역을 받은 자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갑이라는 사람이 다시 이 시점에 B라는 범죄를 범했습니다. 단순절도죄를 범했다. 그리고 갑이라는 사람이 이 시점에 C라는 범죄를 범했다. C라는 범죄는 예를 들어서 야주절이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리고 난 다음에 갑이라는 사람이 마지막으로 이 시점에 D라는 범죄를 범했습니다. 지하철에서 갤럭시 S8을 훔쳤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이 D라는 범죄에 대해서 누범 가중 자체를 할 수가 있을 것인가? 이게 지금 쟁점이 되는 부분이에요. 조문을 읽어보시면 329조부터 331조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332조는 포함되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형벌법규는 원칙적으로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332조로서 범했던 상습절도죄의 전과 사실 징역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대법원 판례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상습절도도 포함되는 것이라고 해석을 한다. 왜 그러느냐?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상습절도죄를 범한 사람이 아니에요. 일반 절도로서 징역, 일반 절도로서 징역, 또 절도로서 징역, 절도죄로서 3번 이상 처벌을 받은 사람인데 또 범죄를 범했으니까 특가법에 따라서 누범 가중을 해서 가중 처벌하면 되겠죠. 근데 만약에 이 사실관계처럼 갑이라는 사람이 일반 절도죄가 아니라 상습절도죄를 범했기 때문에 상습절도죄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만약에 해석을 해버리면 징역 1번, 징역 1번, 2번 범한 사람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D라는 범죄를 범해봤자 누범 가중을 못 해버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형의 불균형이 생기죠. 왜? 갑이라는 사람은 상습절도죄를 범한 자로서 단순절도죄를 범한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인데 그 징역형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버리면 형의 불균형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조문에는 329조부터 331조까지라고 기술되어 있겠지만 대법원은 332조에 따른 상습절도도 여기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해석을 하자는 입장인 겁니다. 중요한 재심 판례다. 그래서 전력은 포함되지 않는다가 아니라 포함된다라고 바꾸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3번 지문이 틀린 지문입니다. 4번 갑시다. 금삼금. 누범은 3년 기간 내에 실행에 착수만 하게 되면 누범 가중을 할 수가 있습니다. 포괄일죄로서 3년 기간 내에 실행에 착수는 했지만 범죄의 종료 시점은 3년이 경과하고 난 다음이라 할지라도 실행의 착수 자체가 3년 기간 내에 이루어졌다면 상습범이든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범죄든 이 전체 범죄는 누범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4번 지문은 옳은 지문입니다.
5번으로 갑시다. 방아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아주 간단한 지문들이죠. 먼저 1번 지문. 방아죄에 대한 기수 시기에 대한 문제입니다. 먼저 실착부터 정리합시다. 방아죄는 조문에 불을 놓아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형식적 객관설에 따라서 조문에 기술되어 있는 그 행위, 불을 놓는 순간부터 바로 실행의 착수가 인정이 돼버리고요. 기수 시기는 판례가 독립연소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연소할 수 있는 상태만 이루어지면 그로써 바로 기수가 성립이 돼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을 반드시 소외시킬 필요가 없어요. 시험에서 중요한 부분을 소외시켰을 때, 중요한 부분이 소실이 되었을 때 기수가 된다? 틀린 지문입니다. 스스로 연소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그로써 바로 기수가 돼버릴 것이고, 중요한 부분이 소실될 필요가 있다 없다? 될 필요가 없다. 거기만 포인트를 잡아주시면 충분하고요. 2번 지문 폐가 사건에 대한 문제로 갑시다. 인천에 허름한 폐가가 있다. 천정 일부가 허물어져 있고 벽도 일부가 허물어져 있다. 그 안에는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갑이라는 피고인이 쓰레기에다가 불을 붙였고 그 불로 인해 가지고 폐가의 벽면이 약간 그을리게 되었고 그 불로 인해 가지고 폐가 근처에 있던 수목 4그루 정도가 불타게 되었을 때 피고인한테 어떤 죄책이 인정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가 쟁점인데, 자, 일단 일반 건조물 방아죄가 성립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부터 판단해 봅시다. 일반 건조물 방아죄가 성립되려면 당연히 건조물을 소외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하지만 건조물이 될 수가 없죠. 왜? 건조물이라는 것은 천정, 지붕, 벽 등을 갖추고 사람이 적어도 기거할 수 있는 장소까지 이르게 되었을 때 건조물이 인정이 될 수 있는 건데, 천정 일부가 무너졌고 벽 일부가 무너졌고 사람이 기거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건조물이 아닙니다. 그러면 건조물이 아니니까 일반 건조물 방아죄는 성립이 될 수 없겠죠. 그럼 이제 두 번째, 일반 물건 방아죄가 성립될 수 있는가에 대한 여부를 판단을 해봐야 될 건데, 일반 물건 방아죄가 성립이 되려면 구체적 위험범이기 때문에 공공의 위험, 현실적인 위험, 즉 구체적인 위험까지 발생하게 되었을 때 범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하게 주변에 있는 나무 4그루를 태운 것에 불과하고 단순하게 벽면을 걸리게 한 것에 불과하다면 주변으로 불이 뻗쳐가지고 공공의 위험을 발생할 정도까지 나아갔다고는 볼 수는 없다. 즉 구체적 위험 자체가 발생한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 물건 방아죄도 성립될 수가 없는 사안이에요. 그래서 제일 끝에 가시면 일반 건조물 방아죄의 미수범이 성립된다? 틀린 지문. 일반 물건 방아죄가 성립된다? 둘 다 틀린 지문입니다. 여기서는 피고인한테 무죄가 인정되어야 되는 사안이에요. 일반 건조물 방아죄도 안 되고 물건 방아죄도 안 되는 사안이다. 3번 좀 갑시다. 노상에 전봇대 주변에 있던 쓰레기에다가 불을 놓았다. 여기서도 쓰레기에 불을 놓았네. 근데 여기서의 쟁점은 건조물인가 아닌가에 대한 여부가 쟁점이 아니에요. 쓰레기에다가 불을 놓아가지고 화재가 발생되게 되었을 때 타인의 재물을 방하했다고 봐야 될 것인지 자기 자신의 재물을 방하했다고 봐야 될 것인지 여기에 대한 문제가 쟁점이고 포인트다. 쓰레기에다가 불을 질러봤자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쓰레기에다가 불을 질러가지고 소외를 시키게 되는 경우에는 타인의 재물을 침해하는 바가 없기 때문에 결국 자기 물건을 방하했다고 보자는 거죠. 근데 주의를 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일반 물건 방아죄에는 자기 소유에 해당되는 일반 물건 방아죄가 있고요. 타인 소유에 해당되는 일반 물건 방아죄가 있습니다. 시험에서 타인 소유에 해당되는 일반 물건 방아죄가 성립된다고 나오면 틀린 지문이에요.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바가 없으니까 결국 자기의 물건을 방하했다고 보자. 만약에 시험에서 자기 소유에 해당되는 일반 물건 방아죄가 성립된다고 나오면 옳은 지문이 맞습니다. 근데 만약에 타인 소유다, 자기 소유라는 문구가 없어요. 수식하는 문구가 없고 그냥 일반 물건 방아죄가 성립된다고 나오면 옳은 지문으로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돌아와서 이 지문 같은 경우에는 수식하는 별도의 문구가 없죠. 자기 소유든 타인 소유든 어떤 문구가 없고 그냥 단순하게 일반 물건 방아죄가 성립된다고 나와 있으니까 3번 지문은 옳은 지문으로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타인 소유에 해당되는 일반 물건 방화죄가 성립한다? 틀린 지문이에요. 4번 질문 갑시다. 가정불화로 화가 나는 바람에 죽은 동생의 유품을 마당에다가 끌어내놓고 거기다가 불을 질러버렸다. 근데 결국에는 집이 불타버렸다. 이러한 경우에는 현주하고 있는 건조물에 불을 놓겠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다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제일 끝에 범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 옳은 지문 맞다. 6번 문제 갑시다. 위법성 조각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은 것으로만 짝지어진 것은, 자, 기억번 지문, 익숙한 지문은 아닐 건데 첫 번째 행위하고 두 번째 행위가 시간적 간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 매우 짧은 시간에 연이어서 이루어지게 되었을 때 그것을 전체로서 하나의 행위라고 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쟁점이고, 가잉방위 등이 인정이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문제가 쟁점인데, 이러한 법리라든지 이러한 표현 자체가 왜 나왔는지에 대한 여부를 일단 먼저 설명드릴게요. 물론 수험에 대한 문제는 이 문구리 자체를 여러분들이 계속 읽어가지고 내 걸로 만들면 상관은 없어요. 뭐로 가도 설명 가면 되니까, 합격만 하면 되니까. 하지만 이 지문 자체는 경찰직하고 검찰직에 최근에 나왔지만 변형되는 형태로 나왔기 때문에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기억하고 이 문구를 읽어보시거나 하단에 있는 해설 부분을 읽어보시면, 아, 이게 이러한 표현이구나, 판례가 이러한 사실관계 때문에 이러한 표현을 써가지고 설시를 하고 있구나라는 게 이해가 되기 시작할 거예요.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생입니다. 여동생이에요. 피고인이 여동생이다. 근데 피해자가 큰오빠인데 행실이 좋지 않습니다. 예전부터 행상을 하시는, 어렵게 일을 하시는 어머니를 괴롭히고 폭력 등을 행사하면서 돈을 달라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술을 마셔야 되니까 돈을 달라. 어머니가 돈을 안 주면 또 집에 와가지고 행패를 부립니다. 집안에 있는 집기를 부셔버리고 어머니를 죽일 듯이 때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참다 못해가지고 피고인이었던 여동생하고 막내였던 남동생을 데리고 부산에서 서울로 상경을 하게 돼요. 몰래 이사를 합니다. 근데 피해자는 어떻게 알았는지 다시 찾아와요. 범죄가 있었던 그날도 피해자는 집에 들어와서 어머니한테 술값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달래기 위해서 지금 들어가서 일단 잠을 자라. 내일 내가 10,000원을 줄게 라고 달랩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잠을 자기 위해서 집에 들어갔는데 한여름이다 보니까 선풍기를 켜야 되는데 자기 방에 있는 선풍기만 안 좋은 선풍기라는 거예요. 구동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피해자가 격분해가지고 그 선풍기를 들고 나오면서 왜 나한테만 이런 안 좋은 선풍기를 주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역시 평소처럼 어머니를 죽이려고 합니다. 구타 등을 시도를 하면서 행패를 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도의 공포심을 느끼고 있던 어머니하고 피고인, 즉 여동생하고 막내가 안방에 들어가서 안방문을 잠그어 버리는 거죠. 그런데 피해자는 자정부터 새벽 5시까지 거의 5시간에 걸쳐가지고 안방문을 부실 것처럼 계속 때려가지고 결국에는 안방문이 거의 부셔져 버립니다. 그리고 식당에 가가지고 식칼을 들고 와가지고 어머니를 찌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다 못한 피고인이었던 여동생이 오빠의 등 뒤에 달려 들어가가지고 오빠의 목을 조르게 됩니다. 왜? 오빠가 정말 어머니 죽일 것 같으니까. 계속 목을 조르니까 숨을 쉬지 못했고 오빠가 결국 넘어집니다. 그러면 피해자 자체가 어머니를 찌르려는 상태, 이 상황 자체가 종료되었다고 본다면 피고인이었던 여동생의 입장에서 손을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놓아줘야 되는데 두 번째 행위로서 계속 이렇게 겁을 먹고 있는 상태에서 오빠의 목을 놓아주지 않고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피해자가 질식사해서 사망을 하게 되는 경우죠. 그럼 첫 번째 행위까지는 당연히 상당성이 인정되는 범위고 어머니를 보호하고 자기의 남동생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데 바로 곧바로 두 번째 행위가 이루어졌는데 결여된 경우라 할지라도 첫 번째 행위하고 두 번째 행위가 연이어서 이루어졌다면, 극히 짧은 시간에서 계속적으로 이루어졌다면 하나의 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래서
가잉방위 등이 인정이 되는데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21조 3항에 따라서 벌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니은번 질문 갑시다. 최근에 이제 검찰 7급에 나왔던 지문입니다. 먼저 지문을 다시 한번 더 읽어보시고요. 언뜻 읽어보시면 정당방위가 성립되지 않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사안은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라고 판시한 사안이에요. 이 판례에 대한 내용을 이론적인 내용하고 연결시켜가지고 설명을 드려보면 일종의 위전착 사례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 경찰관한테 무전이 하달이 됩니다. 상대동에 있는 진주입니다. 경상남도 진주 상대동에 있는 땡땡땡 꽃집에 출동을 해봐라. 신고가 접수되었는데 거기에 있던 A라는 사람이 칼을 들고 있고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있다. 위협을 하고 있다. 급박한 상태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갑이라는 경찰관하고 을이라는 경찰관이 거기에 출동을 해본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갑과 을은 신고를 받을 때부터 A라는 사람이 칼을 소지하고 있고 아주 위험한 인물인 것처럼 접수를 받았기 때문에 그 위험성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A라는 사람이 경찰관 중에 한 사람이었던 을이라는 사람한테 달려들어가지고 구타를 시작했던 거예요. 근데 그 중에 갑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사람이 지금 칼을 소지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이 사람이 먼저 나의 동료였던 을을 죽일 수도 있겠구나라고 오신한 상태에서 총을 발사해가지고 피해자를 사망케 했던 사안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과연 이 갑이라는 사람한테 정당방위가 인정이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인데 실제로 A라는 사람은 경찰관을 칼을 가지고 찌르려는 상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과 을이라는 사람은 신고를 이렇게 받았고 아주 급박한 상태라고 자기 스스로 오인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실탄을 발사해서 죽여버렸기 때문에 실제로 상황 자체가 존재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실제로는 상황이 없는데 자기 자신은 상황이 있다라고 오신한 위전착 사례하고 유사한 사례가 돼버리죠. 그러니까 위전착 사례에서 물론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진실성에 대한 착오의 결론도 마찬가지겠지만 판례는 그 오신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 상당한 이유 등이 인정이 되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된다라고 판시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이러한 경우도 제일 끝에 가시면 정당방위로서 상당성이 인정이 될 수가 있는 경우고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니은번 지문은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경우다. 틀린 지문입니다. 디귿번 지문 갑시다. 석고성 사건. 자구행위가 인정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가 쟁점인데 자구행위는 두 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된다. 법정 절차를 통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청구권을 실현할 수 있는 상태인지 없는 상태인지. 두 번째, 법정 절차를 통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청구권을 실현할 수 없는 실현 불능 상태 또는 곤란한 상태라 할지라도 보전수단에 그쳐야 될 것이지 강제적 추심행위 자체는 허용될 수가 없는 것이다. 속고를 납품했습니다. 16만 원치를 납품을 했다. 그러면 A라는 사람이 16만 원에 대한 대금 결제를 해줘야 되는데 외상으로 납품을 받았다. 돈을 주지 않은 상태에서 A가 도망을 가버렸다. 그러자 갑이라는 사람은 자기의 외상 대금이라는 권리 실현의 일환으로서 화랑을 뜯고 들어가서 물건을 가지고 나오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에 첫 번째, 불법 영득 의사가 인정이 될 수 있는가? 판례의 입장은 물론 견해 대립은 있지만 판례의 입장은 권리의 실현의 입장이라 할지라도 즉 권리 실현을 위해서 가지게 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해서 가지게 되었다면 불법 영득 의사를 인정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피고인한테는 일단 첫 번째 불법 영득 의사가 인정되는 사안이고요. 두 번째, 보전수단에 그쳐야 될 것인데 강제적 추심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구행위가 인정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피고인한테는 절도죄가 성립될 수 있는 경우다. 드라이버로 문을 뜯고 들어가서 물건을 가지고 나오게 되었을 때 권리 실현의 일환이라 할지라도 불법 영득 의사는 당연히 인정이 되고 타인 점유, 타인 소유 물건을 가지고 왔으니까
절도죄의 구성력과 해당성이 인정이 될 것이고 보전수단에 그쳐야 될 것인데 강제적 추심행위를 했기 때문에 자구행위가 될 수 없으니까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위법한 행위다. 따라서 절도죄 된다. 열번 질문 갑시다. 피해자에 대한 승낙, 추정적 승낙 등에 대한 문제인데 피해자에 대한 승낙은 반드시 명시적일 필요가 없습니다. 묵시적인 의사표시, 동의를 통해서도 피해자에 대한 승낙이 인정이 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위법성이 조각되어서 범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관련되어 있는 유명한 사례가 있죠. A라는 사람은 실제 계주고 갑이라는 피고인은 실제 계주의 채권자입니다. A라는 실제 계주가 갑이라는 피고인한테 돈을 빌렸는데 변제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갑이라는 사람이 개원들한테 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A라는 계주는 집도 절도 없는 가부다. 첫 번째. 두 번째, 너희들 돈 저쪽에 주지 말고 나한테 달라. 저쪽에 너희들 개부리금 납입해봤자 나중에 못 돌려받는다. 이게 두 번째 얘기다. 그럼 이러한 경우에 갑이라는 사람한테 어떤 범죄가 성립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인데 실제로 A라는 가부는 계주는 집도 절도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허위사실 유포를 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신용훼손죄는 성립될 수가 없는 경우고 위기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는가에 대한 여부를 판단해 봐야 되는데 A라는 계주는 갑의 행위를 알면서도 묵시적인 동의, 아무 말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피해자가 승낙을 했기 때문에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구성력과 해당성을 충족한 경우를 알지라도 위법성이 조각되어서 업무방해죄도 성립되지 않는 사례가 있습니다. 예전에 통사례의 문제로 출제가 된 사례이기 때문에 이 지문하고 이 판례의 법리하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사례하고 같이 연결해가지고 정리를 해두시고요. 그래서 그때 가시면 묵시적 승낙은 유효한 승낙이 될 수가 없다가 아니라 묵시적 승낙도 피해자의 승낙으로서 승낙이 인정이 된다. 따라서 리얼번 지문은 틀린 지문이다. 7번 갑시다. 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자, 1번 지문 가볼게요. 절도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근데 집행유예 기간이 무사하게 경과했어요. 그러면 집행유예 기간이 무사하게 경과하면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형법 제65조에 따라서 효과가 어떻게 된다? 형선고에 대한 효력이 없어집니다. 잃게 돼요. 형선고에 대한 효력을 잃게 된다는 말은 범죄를 범했다는 기왕의 상태, 전과까지 없어진다는 게 아니에요. 범죄를 범했다는 사실상의 상태, 전과는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59조 후단 단서에서 말하는 자격정지 이상에 해당되는 전과를 가지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59조 단행의 사유에 해당이 된다. 따라서 선고유예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한테는 선고유예를 할 수가 없다. 반대로 집행유예 받은 자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죠. 제일 끝에 선고유예하는 판결을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할 수가 없습니다. 왜? 59조 단행의 사유에 해당이 되니까. 전과가 있는 자니까. 2번 질문 갑시다. 선고유예를 하기 위해서는 본문 전단에 가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다? 개정의 정상이 현저한 때라고 되어 있다. 59조에서 말하는 개정의 정상이 현저한 때란 말은 반성과 뉘우침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동정범행에 대한 재범에 대한 위험성이 없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성과 뉘우침을 가지지 않는 경우랄지라도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경우라면 개정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선고유예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번 지문도 틀렸죠.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고 범죄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라도 선고유예를 할 수가 있다라고 바꿔주셔야 돼요. 틀린 지문. 3번 지문 갑시다. 선고유예의 실효사유로서 선고유예를 원래 해주면 안 되는데 선고유예를 해주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았더니 이 사람은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59조 후단 단행의 사유에 해당되는 사람이었다. 이러한 경우에는 실효사유가 인정이 되는데 문제는 전과가 발견된 때란 말은 선고유예가 확정되고 난 다음에 나중에 발견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지 선고유예가 확정되기 전에
발견된 때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선고해가 확정되기 전에 발견된 때란 말은 검사가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경우를 말하는 거죠. 검사가 알 수 있었다면 당연히 재판부에서는 이 피고인한테 선고를 안 해줬겠죠. 그래서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에 정가가 발견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다. 옳은 지문. 반대로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발견된 경우를 의미한다. 틀린 지문. 4번 지문 갑시다. 선고유예도 유죄 판결이다. 그런데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형선고는 효력을 잃는다가 아니라 면소죠. 그래서 4번 지문은 틀렸다. 효력을 잃는 것은 선고유예의 효과가 아니라 집행유예에 대한 효과입니다. 62조에 대한 효과로서 65조에 기술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믹스해가지고 오답 지문으로 출제를 한 것이다. 자, 8번 문제 봅시다. 위전착에 대한 내용이다. 그에 대한 비판점을 잘 알고 있는가? 뒤에서는 위전착 사례를 내었고 위전착 사례에 대한 결론을 묻고자 하는 질문이 출제가 된 거고 이 8번 문제에서의 쟁점은 위전착에 대한 결론을 묻고자 하는 쟁점이 아닙니다. 각 견해마다 거기에 대한 비판점이 있을 것이고 그 비판점에 따라서 다른 견해가 계속적으로 발전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온 것이기 때문에 개별적인 견해마다 어떠한 비판점이 일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묻고자 하는 지문이에요.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수험생은 고의설에 따른 결론, 엄격 책임설에 따른 결론, 유추적용설에 따른 결론, 법역과 제한적 책임설에 따른 결론 위주로 공부를 하시는데 결론 위주에 대한 공부도 중요하지만 개별적인 견해에 따라서 어떤 비판점이 있는가에 대한 문제까지도 같이 정리를 해두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엄격 고의설 같은 경우에는 위법성의 인식이 고의하고 분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위법성의 인식이 고의의 한 내용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위법성의 인식 자체가 없어져 버리면 고의 자체가 충족되는 경우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가실범에 대한 문제만 인정이 될 수 있을 뿐입니다. 근데 문제는 가실범으로 처벌을 하기 위해서도 가실범으로 처벌하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가실범으로 벌할 수 있을 뿐인 거지 처벌하는 규정 자체가 없으면 가실범으로 벌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실범으로 벌할 수는 있겠지만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벌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처벌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비판을 받게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1번 지문은 옳은 지문이고요. 2번 지문 소극적 구성요건 표지이론. 소극적 구성요건 표지이론은 3단계 범죄 체계론에 따라서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을 3단계로 분리 해석하는 게 아니라 구성요건 단계하고 위법성의 단계를 합일시켜 가지고 총체적 불법 구성요건으로서 과연 범죄가 성립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여부를 판단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소극적 구성요건 표지이론에 따르게 되는 경우에도 위전착 사례에서 결론은 차이가 없어요. 결국 가실범에 대한 문제만 인정이 될 것이고 가실범으로 처벌하는 규정이 있으면 가실치상죄 등으로 보통 처벌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암기하고 정리하고 있을 건데 비판점에 대한 문제가 뭐냐면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는 행위, 즉 모기를 죽이는 행위 또는 파리를 죽이는 행위하고 그럼 어차피 범죄가 안 되겠죠. 그런데 구성요건 해당성에는 인정이 되겠지만 위법성이 조각되어서 범죄가 되지 않는 행위를 구별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게 돼요. 왜? 구성요건 단계하고 위법성 단계를 합의를 해버리니까. 그래서 2번 지문도 옳은 지문이 맞습니다. 3번 지문 엄격 책임설에 대한 문제인데 엄격 책임설부터는 위법성의 인식하고 고의가 분리가 돼버립니다. 고의는 구성요건 단계에서 검토하는 내용이고 위법성의 인식은 책임 단계에서 검토하는 내용인 거예요. 그런데 엄격 책임설은 가운데 끼어있는 이 제3에 대한 착오를 구성요건적 착오에 대한 문제로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법률의 착오 유형으로 해석을 합니다. 규범적 착오에 대한 문제로서 자기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믿은 데 대해서 정당한 이유가 인정이 되면 16조에 따라서 책임이 조각되어서 범죄가 성립이 될 수가 없고요.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책임이 조각되지 않고 고의기수 책임이 인정이 돼버린다는 견해가 엄격 책임설의 입장이다. 그러면 엄격 책임설은 위법성의 인식을 갖추지 않은
위전착 사례에서 위법성의 인식이 없는 자를 고의기수 책임으로 인정해야 된다는 입장에 따라서 일반 법감정에 반한다는 비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3번 지문도 옳은 지문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4번 지문이에요. 법역과 제한적 책임설은 제한적 책임설 중은 유추적용설의 입장하고 법역과 제한적 책임설의 입장으로 나누어지는데 법역과 제한적 책임설의 입장은 정적이고 다시 지정의라는 게 합의이 되었을 때 고의라는 게 인정이 되는데 구성요건 단계에서 검토를 하는 지적인 요소, 의적인 요소는 충족을 했겠지만 심정방가치로서의 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고의가 조각이 되고 가실범에 대한 문제만 인정이 될 뿐이라는 것이 법역과 제한적 책임설에 따른 입장입니다. 다른 견해하고 결론에 있어서는 역시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논리적인 가정에 있어서는 그냥 가실범이 될 것이 아니라 지적이고 의적인 고의는 가지고 있다. 따라서 구성요건적 고의는 충족이 된다. 다른 말로 구성요건 해당성은 인정이 되겠지만 위법성의 인식이라는 책임 고의가 없어서 고의가 부정된다는 견해예요. 그러면 구성요건 해당성은 충족이 될 수가 있고 위법성까지도 통과가 될 수가 있다면 우리는 공범 종속에 대한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교사범이 인정이 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사범이 인정이 될 수가 있겠죠. 제한적 종속 형식을 취하게 되면 정범 자체가 실행의 착수 이상 나아가서 구성요건 해당성을 충족을 하고 위법성까지만 충족을 했다면 그것을 교사한 사람은 종속이 되어서 교사범이 성립될 수가 있기 때문에 위전착 사례에서도 정범 자체가 구성요건 해당성을 충족을 했고 위법성까지만 충족이 된다면 교사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비판점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장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문 자체는 옳은 지문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9번 교사범과 방조범에 대한 차이다. 올바르게 연결된 것. 여기까지만 보고 첫 번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자, 기억번. 편면적 교사범은 성립될 수가 없다. 옳은 지문입니까? 틀린 지문입니까? 편면적 교사는 인정이 될 수가 없어요. 왜? 교사범이 인정이 되려면 교사 행위를 통해서 정범한테 없던 고의가 창출되어야 됩니다. 새롭게 생겨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편면적 교사범은 성립이 될 수가 없는 거고 다만 편면적 방조범은 성립될 수는 있습니다. 근데 무조건 성립되는 건 아니죠. 역시 공범 종속이기 때문에 정범이 실행의 착수 이상 나아가서 범죄 행위를 하게 되었을 때 편면적 방조는 긍정되는 것이다. 니은번 지문 부작위범에 대한 공동정범 성립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부작위범의 공동정범이 성립되려면 다수인들한테 공통된 자기 의무가 존재해야 돼요. 네일 아트샵 사건 등을 떠올려 보시면 됩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죄 같은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있는데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처벌됩니다. 그러면 신고를 하지 않으면 처벌되니까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죄는 진정부작위범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범죄라고 봐야 될 것이고 신고 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 즉 자기 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영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장한테만 있다고 봐야 될 것이지 그 밑에서 일을 하고 있는 직원들한테는 신고 의무가 없기 때문에 공통된 자기 의무가 없다라면 공동정범이 인정될 수가 없겠지만 공통된 자기 의무가 인정이 된다면 성립될 여지는 있습니다. 따라서 옳은 지문 끝에 근데 부작위에 의한이에요. 부작위범에 대한 것이 아니라 부작위에 의한 교사는 성립될 수가 없다. 가담하는 사람이 부작위로 가담하는 거죠. 제가 가만히 있는데 정범한테 어떤 고의가 창출되겠습니까? 창출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부작위에 의한 방조는 인정이 되겠지만 부작위에 의한 교사는 인정될 수가 없습니다. 디귿번 부작위범에 대한 교사범은 성립될 수 있다? 틀렸죠. 왜냐하면 다시 가실범에 대한 교사범은 성립될 수 있다? 틀렸습니다. 정범 자체가 가실범이라는 건데 교사범이 성립되려면 저의 교사 행위를 통해 가지고 정범한테 없던 고의가 새롭게 생겨야 돼요. 정범이 고의범이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실범에 대한 교사범은 성립될 수가 없고 가실범에 대한 교사는 간접정범에 대한 문제만 인정될 수 있겠죠.
역시 마찬가지로 가실범에 대한 방조도 성립될 수가 없다. 그렇죠. 방조행위라는 것은 정범 자체가 애초부터 범죄를 범할 고의를 가지고 있는 자가 전제가 되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실범에 대한 방조범은 성립될 수가 없는 것이고, 반대로 간접정범에 대한 문제만 인정이 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디귿번 지문은 틀린 지문이다. 리얼번, 가실에 의한 교사범은 성립될 수 없으나 가실에 의한 교사는 인정이 될 수 없습니다. 교사범은 항상 이중의 고의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가 을이라는 정범한테 범죄를 교사하고 있구나. 그리고 내가 범죄를 교사하면 정범이 실행에 착수 이상 나아가서 범죄를 범하겠구나. 따라서 이중의 고의를 가지게 되었을 때만 교사범이 성립될 수가 있기 때문에 가실에 의한 교사범은 성립될 수가 없고요. 가실에 의한 방조범도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교사범이든 방조범이든 항상 고의범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충분하다. 10번 문제, 친족 상돌에 대한 문제는 10분만 쉬고 다시 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 친족 상돌에 대한 문제로 갑시다. 1번, 조부의 예금 통장을 절취해서 ATM기에 가서 인출한 게 아니죠. 이체를 시켰습니다. 자기의 계좌로 이체를 시키면 일단 컴사라는 범죄가 성립이 될 것이고, 그러면 재산상의 범죄를 범했는데 친족 상도례가 적용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가 쟁점이다. 판례는 조부였던, 즉 할아버지가 컴사의 피해자가 아니라 농협이라는 금융기관이 이중지급에 대한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금융기관이 피해자다. 따라서 피고인하고 피해자는 친족관계가 인정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옳은 지문. 2번 지문 갑시다. 횡령죄는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타인 소유의 물건을 임의로 소비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횡령죄에 있어서의 친족상도례가 인정이 되려면 소유권자하고의 지위에 있어서도 친족관계가 인정이 되어야 될 것이고, 위탁자, 점유를 맡겼던 위탁자의 입장에 따라서도 친족관계가 인정이 되어야 될 것이다. 쌍방 모두에 대한 지위에서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친족상도례가 적용이 되지, 어느 일방의 관계에서만 친족관계가 인정이 되는 경우에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실관계까지도 기억하고 계셔야 되는 판례예요. 일명 삼촌이 200만 원을 인터셉터했던 사안이다. 실제 소유권자는 피고인의 조카, 소유권자 말고 위탁자는 피고인하고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는 자. 그렇기 때문에 소유자하고 위탁자 쌍방 모두의 관계에 있어서 친족관계가 있는 사안이 아니었기 때문에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 사실관계가 있었습니다. 같이 정리해 두시고 둘 다 있어야 된다. 옳은 지문. 갑이 법원을 기망해서 을의 재물을 편취했습니다. 그럼 갑이라는 사람은 소를 제기하는 원고의 지위, 을이라는 사람은 소를 당하는 피고의 지위다. 법원이 착오에 빠져가지고 처분행위를 하겠지만 실제 피해를 입는 사람은 피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를 제기하는 원고하고 피고가 직계 혈족관계로서 친족관계가 인정이 된다면 328조 제1항에 대한 관계로서 면제를 해야 되겠죠. 면제사유다. 따라서 3번 지문은 친족상도례가 적용이 될 것이고, 원고가 피고가 직계 혈족관계라면 뭐한다? 328조 제1항을 정해서 면제한다. 4번, 갑이 친구 을을 교사해서 을의 부모님의 지갑을 가져오도록 만들었다. 그러면 을의 입장에서는 자기 부모님의 물건을 가지고 왔으니까 어찌되었던 타인 점유, 타인 소유하고 있는 물건이다. 절도죄가 성립이 되겠지만 친족상도례가 적용이 되어서 처벌되지는 않을 거다. 그러면 정범이었던 을은 두 가지만 정리합시다. 구성요건 해당성을 충족했고 위법성까지는 나아갔으니까 제한적 종속 형식에 따라서 공범 종속 성실의 입장을 따르게 되면 시켰던 갑이라는 사람한테는 교사범이 성립되겠죠. 정범이 위법성까지는 충족했으니까. 두 번째, 328조 3항을 보시면 공범인 경우에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친족 상대가 적용될 수 있겠지만 친족 관계가 없는 공범인 경우에는 친족 상대가 적용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갑이라는 사람하고 피해자 사이에서는 친족 관계가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을이라는 사람은 절도죄로 처벌되지는 않겠지만 갑은 공범 종속에 따라서 절도죄에 대한 교사범이 성립하게 될 것이고 절도죄로 처벌받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11번으로 갑시다.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신인기획 사건에 대한 문제가 지금 사례형으로 변형이 된 건데 갑이라는 피고인이 타인의 아이디라든지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계좌 이체를 했습니다. 그럼 좀 전에 손자 할아버지 사건하고 마찬가지로 컴사가 성립하게 될 것이고 그런데 문제는 자기 카드를 가지고 인출을 했습니다. 자기의 카드를 가지고 인출하는 것은 ATM 관리자의 의사에 반해서 인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절도죄나 사기죄가 성립될 수가 없는 것이고 따라서 인출한 그 돈 자체는 애초부터 작물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작물이 아닌 돈을 을이라는 사람한테 건네주었고 을이라는 사람이 그것을 받은 경우라 할지라도 작물취득죄는 성립이 될 수가 없고 무죄가 인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례에서 이체를 했으면 일단 컴사가 되고 자기의 카드로 인출한 부분에 대한 이 돈 자체는 작물이 아니기 때문에 을이 그것을 받아봤자 작물취득죄는 성립이 될 수가 없다. 따라서 갑이라는 사람한테는 컴사가 성립될 것이지 사기가 성립되는 사안은 아니고요. 절도도 아니고요. 그것을 용돈 형식으로서 받은 사람도 작물취득죄가 될 것이 아니라 무죄가 되어야 될 것이다. 12번 뇌물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1번 질문 새우젓 사건입니다. 여기서의 쟁점은 뇌물을 주는 사람하고 뇌물을 받는 사람, 수수하는 사람이 직접적으로 금품을 주고받고 수수하는 행위가 관여가 되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직접적으로 관여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뇌물공여죄라든지 뇌물수수죄가 성립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쟁점이에요. 공무원이 어총 계장, 뇌물을 주는 사람, 공여자입니다. 계장한테 새우젓을 자신의 이름으로 발송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김포에 있던 어총 계장이 갑이 공무원들한테 보내는 것처럼 갑 명의로 택배로 발송했습니다. 그러면 그 새우젓을 받아보는 사람은 어총 계장이 보냈다고 생각했습니까? 아니면 갑이 보냈다고 생각했습니까? 갑이 보냈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서 뇌물을 받았다면 결국에는 어총 계장이 직접적으로 갑이라는 사람한테 새우젓을 준 건 아니겠지만 갑이라는 사람이 발송한 것처럼 다른 사람한테 새우 계장을 보냈다면 결국에는 갑이라는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되어 있는 대가성이 있는 것들을 받은 경우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뇌물공여죄하고 뇌물수수죄가 성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총 계장하고 담당 공무원이 직접적으로 금품을 주고받은 바가 없다 할지라도 뇌물수수죄 공여죄를 인정한 최신 판례고요. 2번 질문 갑시다. 직무 관련성에 대한 문제인데 직무 관련성이 인정이 되려면 사무 분정에 따라서 현실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직무만이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것이라고 볼 것인가 아니면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는 경우라 할지라도 후단 끝에 가시면 법령상 일반적으로 관련성이 있는 것들은 모두 다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볼 것인가 여기에 대한 문제가 쟁점인데 사실관계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갑이라는 피고인은 경찰관인데 교통질서계에 근무하고 있는 경찰관입니다. 을이라는 사람은 도박 장소를 개설해서 도박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을이라는 사람이 갑이라는 경찰관한테 150만 원에 해당되는 뇌물을 주면서 도박 장소를 단속하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했고 그에 따라서 갑이라는 사람은 도박장을 단속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과연 이 갑이라는 사람한테 직무와 관련되어 있는 돈을 받은 경우라고 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쟁점이에요. 다른 말로 수뢰후 부정사죄가 성립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가 쟁점인데
갑이라는 피고인은 뭐라고 상고의로 주장하냐면 저는 형사가 아닙니다. 교통계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경찰관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초부터 도박장을 단속할 수 있는 직무 권한 자체가 없기 때문에 직무 관련성이 부정이 됩니다라고 상고의로 주장하는 거예요. 하지만 대법원에서는 아니다. 네가 교통계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찰관으로서 현실적으로 도박장을 단속할 수 있는 직무는 없다 할지라도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비춰봤을 때 경찰관이라면 일방적으로 범죄 행위를 예방하고 술사할 수 있는 직무 권한을 가지고 있으니까 직무 권한을 가지고 있는 돈을 받았다고 봐야 될 것이다. 따라서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 포함된다, 포함되지 않는다?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3번에 넘어갑시다. 공동정범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를 같이 하고 있는 사람한테 뇌물을 공유하게 되었을 때 공동정범이 성립될 수 있는가? 성립될 수 있죠. 박근혜 전 대통령 그리고 순실이 누나 사건을 떠올려보시면 돼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재용 씨로부터 말세피를 직접적으로 받은 게 아닙니다. 순실이 누나가 라우싱, 비타나, 살비도 무려 34억 원에 달하는 말세피를 지급을 받았다. 근데 순실이 누나는 비공무원이다. 뇌물수수죄를 범할 수 있는 주체성이 인정이 될 수 없는 자고요. 비공무원이 신분관계로 인해서 성립될 범죄, 뇌물수수죄에 관여를 하게 되었고 33조에 따라서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 성립이 될 수가 있다. 따라서 공무원이 뇌물 공여자라 하여금 수수죄의 공동정범 관계에 있는, 쉽게 말하면 순실이 누나한테 뇌물을 공유하게 되었다면 그것을 직접적으로 누가 취득했는가에 대한 여부는 변론으로 하고 갑은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 당연히 성립이 될 수가 있는 것이다. 4번 질문 갑시다. 국립대학교 병원 의사가, 여기서 말하는 국립대학교는 서울대학교를 말합니다. 갑이라는 피고인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겸 의사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자다. 근데 이 갑이라는 사람이 서울구치소에 나가가지고 왕진을 했고 진단서를 발급해주는 대가로서 1,000만 원에 대한 사례금을 지급받게 되었을 때 이 진단서를 작성해주고 1,000만 원을 받은 이 자체가 직무와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갑이라는 피고인은 교수라는 직무에 기초해서 진단서를 발급해주고 1,000만 원을 발급받은 것이 아니라 의사의 지위에서 진단서를 발급해주고 1,000만 원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공무원이 가지고 있는 직무 관련과 관련되어 있는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인정된다, 틀린 질문입니다. 직무와 관련되어 있는 대가성이 부정된 사안이었다. 그래서 뇌물수수죄 성립될 수 없는 사안이고요. 13번 갑시다. 위전착에 대한 문제죠. 통사례형 문제로 나왔다. 두 번째 줄 가시면 실제 강도가 아닌데 강도로 오인한 상태에서 남편이었는데 오인해서 가실이 있는 상태에서 때려버렸다. 이러한 경우에 과연 갑이라는 사람한테 어떤 죄책 등이 인정이 될 것인가? 근데 여러분들이 주의를 해야 될 점이 뭐냐면 보통 일반적으로 위전착 사례가 시험에 나올 때는 폭행이라고 나오지 않고 상해라고 나옵니다. 왜 보통 상해라고 출제를 하는 거냐면 상해죄 같은 경우에는 미수범 처벌 규정을 두게 됩니다. 그리고 상해죄 같은 경우에는 가실치상죄라고 가실범 처벌 규정을 두게 돼요. 하지만 폭행죄 같은 경우에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죠. 고동범이니까. 그리고 폭행죄 같은 경우에는 가실범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형법상 가실폭행죄라는 범죄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엄격 책임서를 제외하고 소극적 구성요건 표지 이론이라든지 또는 유추적용설에 대한 문제라든지 아니면 법역과 제한적 책임설의 입장에 따르게 되었을 때 가실범만 문제될 뿐인 거죠. 상해 개념이라고 나온다면 가실치상죄가 된다, 가실치상죄가 된다, 가실치상죄가 된다 이렇게 출제를 할 수 있겠지만 폭행이라고 나오면 가실폭행, 가실폭행, 가실폭행으로 처벌될 수가 없죠. 왜? 처벌 규정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주의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돌아와서 엄격 책임서는 어떤 견해죠?
위전착이라는 제3의 착오를 법률의 착오라고 보자. 정당한 이유가 인정이 된다라면 책임이 조각되겠지만 정당한 이유가 없더라면 고의기수 책임이 인정이 될 것이다. 그런데 여기 가시면 실제 사례에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없다 없는 경우인데 만약에 갑에게 정당한 이유가 인정된다면 고의는 조각되지 않고 폭행죄로 처벌된다? 틀렸죠. 정당한 이유가 인정이 되면 책임이 조각돼 버리기 때문에 애초부터 범죄가 성립이 될 수가 없을 거예요. 그 다음에 2번 소극적 구성요건 표지 이론에 대한 문제로 갑시다. 위법성 조각 사유의 부존재에 대한 점을 인식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즉 쉽게 말하면 위법성의 인식 자체가 없게 되는 경우에는 고의범은 성립될 수가 없고 가실범에 대한 문제만 인정된다는 게 소극적 구성요건 표지 이론에 대한 문제다. 그러면 소극적 구성요건 표지 이론도 결론은 같죠? 고의범은 성립될 수가 없고 가실범에 대한 문제만 인정될 뿐이다. 구성요건적 착오가 인정이 되어서 고의가 조각된다. 가실폭행죄로 처벌된다. 형법상 가실폭행이라는 범죄는 없습니다. 틀린 지문이고요. 이게 만약에 상해가 되었다면, 상해로 나왔다면 가실치상죄로 처벌된다. 옳은 지문이 될 수가 있겠죠. 3번 제한적 책임설 중에서 유추적용설의 입장에 따르게 되면 역시 고의범으로는 처벌할 수가 없고 가실범으로 처벌할 수 있을 뿐인데 가실폭행죄라는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틀린 지문이다. 4번 지문 법업과 제한적 책임설의 입장은 고의에는 세 가지의 요소가 있다. 지, 정, 의가 있다. 지적이고 의적이고 정적인 요소가 있는데 지, 정, 의를 모두 합의라면 하나의 고의가 완성이 될 수 있는 건데 지적인 요소하고 의적인 요소는 구성요건 단계에서 검토하는 것들이고 정적인 요소는 책임 단계에서 검토하는 거다. 법업과 제한적 책임설은 위전착 사례는 지적이고 의적인 고의는 구비를 했겠지만 자기 행위가 지금 위법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위법성 인식이라는 정적인 고의를 구비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다. 따라서 구성요건적 고의는 있겠지만 책임 고의가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고의가 안 된다는 입장인 거죠. 구성요건적 고의는 인정되겠지만 정적인 고의로서 책임 고의가 탈락되기 때문에 가실범에 대한 문제만 인정이 될 뿐이다. 그런데 가실폭행죄라는 처벌 규정이 있다고 없다고?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무죄가 되어야 되겠죠. 14번 실행의 착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1번 질문 강도 범행을 통해서 강취할 돈을 송금받기 위해서 계좌를 개설하게 되었을 때 실행의 착수가 인정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인데 범죄 은닉에 대한 법률에 있어서 실행의 착수는 은닉할 수 있는 수익 자체가 생겼을 때 실행의 착수가 인정이 됩니다. 실제 사실관계는 갑이라는 사람하고 을이라는 사람이 은행 등을 털기로 공모를 냈습니다. 야, 한탕을 털어가지고 수익을 챙기자. 총기 강도 등을 지금 모의를 했는데 실제로 강도 짓을 한 바가 없어요. 은행 강도를 해가지고 수익이 생겼다면 범죄 수익 은닉죄에 대한 실행의 착수가 인정이 될 수 있겠지만 그냥 단순하게 은행 강도를 공모만 했지 실제로 강도 행각 자체를 한 바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애초부터 수익 자체가 생겼다라고 볼 수가 없으므로 실행의 착수가 인정이 될 수가 없는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2번 질문 가시면 유치권에 의한 경매 신청 키워드 따두시고요. 불능범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없고 실행의 착수가 인정이 된다. 유치권에 의한 경매 신청에 대한 문제는 소재기와 마찬가지로 법원에 대한 청구의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실착이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소송사기죄에 대한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는 것들, 인정되지 않은 것들을 비교해가지고 반드시 암기를 하고 계셔야 되고요.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에 대한 압류 신청이죠. 압류 신청을 하면 바로 강제 집행 단계로서 경매 신청 단계로 나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경매 신청은 결국 소재기와 마찬가지로 법원한테 돈 달라는 거예요. 청구의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실행의 착수라고 봅니다.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유치권에 의한 경매 신청도 청구의 의사표시로서 실행의 착수가 인정이 된다.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하는 것도 실행의 착수가 인정이 된다. 그리고 소재기도 당연히 실행의 착수가 인정이 된다. 하지만 반대로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지 않는 것들 뭐가 있습니까? 유치권에 의한 신고죠. 유치권 신고는 소재기 시 다른 말로 청구의 의사표시가 아니라 매각물 명세서에 유치권자가 누가 있습니다라는 것을 알리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실행의 착수성이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가압류. 보존수단에 그치는 것이지 청구의 의사표시로서 소재기가 아니기 때문에 실행의 착수가 인정이 될 수가 없고요.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역시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지 않는다. 같이 비교 정리해 두시고 3번 질문 갑시다. 필로폰을 구매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돈을 지급받게 되었을 때 매매 행위에 대한 실행의 착수가 인정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인데 주의를 해야 될 부분은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제가 200만 원을 받았다고 칩시다. 200만 원을 받았을 때 제가 부탁받은 대로 어떤 장소에 누구를 찾아가면 필로폰을 구해줄 수 있겠구나라는 걸 알고 있었다면 필로폰 매매에 대한 실행의 착수가 인정이 되겠지만 저는 타인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200만 원을 받았지만 돈만 받았을 뿐이지 어디 가서 누구를 찾아가야 필로폰을 구매할지를 전혀 모르고 있는 자라면 실행의 착수가 인정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항상 문제를 푸실 때 근접한 단계인지 밀착한 상태인지에 대한 여부를 체크하고 난 다음에 실행의 착수가 있다 없다에 대한 여부를 구별해야 됩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그것이 가능하였다는 등, 즉 돈을 받고 필로폰을 구매해 줄 수 있는 근접 밀접한 상태에서 세금을 지급받은 것이라면 실행의 착수가 인정될 수 있겠지만 근접 밀착한 상태에서 대금을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면 실행의 착수가 인정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해서 방문고리를 손괴하였다. 331조의 특수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이다. 옳은 질문 맞죠? 331조 1항 손괴 후 야주절입니다. 손괴 후 야주절의 실행의 착수는 문호장벽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했을 때부터 실행의 착수가 인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방문고리를 손괴하게 되면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고 볼 것이다. 옳은 질문. 15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33조 공문과 신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1번 신분관계라는 것은 행위자가 자기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 행위자가 자기 마음대로 바꿀 수 없는, 즉 특수한 지위를 의미한다. 내국인, 외국인, 남, 여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신분이다. 옳은 질문. 3번 질문 병가 중인 공무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국가의 기능을 저해할 요소를 가지고 있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직무유기죄의 주체성이 인정이 될 수 없습니다. 즉 비신분자인데 다른 신분자한테 가담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33조에 따라서 공동정범관계로서 처벌할 수가 있다 없다? 공동정범관계로서 처벌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는 직무유기죄의 주체가 될 수는 없겠지만 신분자한테 가담하게 되는 경우에는 33조에 따라서 교사를 했으면 교사범, 방조를 했으면 방조범, 공동으로 가담했으면 공동정범 형태로서 벌할 수가 있다. 3번 문제 갑시다. 공무원이 아닌 자예요. 공무원이 아닌 자. 228조 공정증서 원본 등 불실기재죄 자체가 227조 허공작의 간접정범 형태로 기술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무원이 아닌 자는 228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227조를 간접정범 형태로 범할 수가 없습니다. 끊으시고 여기까지가 도민증 사건. 그 다음 후단 공무원이 아닌 자가 다만 공무원과 공동하여 가담하게 되는 경우에는 33조에 따라서 비신분자가 신분자한테 가담을 했기 때문에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3번 지문은 틀린 지문이다. 4번 지문 갑시다. 모해할 목적을 신분이라고 볼 것인가 신분이라고 보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데 판례는 모해할 목적 자체를 신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분을 가지고 있는 자가 신분이 없는 비신문자한테 가담하는 경우죠. 비신문자가 신문자한테 가담하게 되는 경우에는 33조 본문과 단서에 따라서 성립과 처벌을 규율하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러한 사례처럼 신분자가 비신문자한테 가담하게 되는 경우에는 33조 전부를 지금 판단하는 게 아니라 33조 단서에 따라서 처벌에 대한 문제만 여러분들이 판단하면 되는데 33조 단서에는 뭐라고 되어 있다? 신분이 있는 사람은 중하게 벌하고 신분이 없는 사람은 중하게 벌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정리를 하실 때는 모해할 목적, 신분이 있는 사람은 중하게 벌하면 되고 신분이 없는 사람은 중하게 벌하지 않으면 된다. 그러면 모해할 목적이라는 신분이 있으면 중하게 벌하고 신분이 없으면 중하게 벌하지 않으니까 모해할 목적이 있는 사람은 모해 목적 위증에 대한 교사죄로 처벌하면 될 것이고 신분이 없는 사람은 그냥 위증죄에 대한 문제로 처벌하면 충분하겠죠. 그럼 이렇게 판례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는 33조가 31조 공범 종속보다 우선하기 때문에 33조에 따라서 신분이 있는 사람은 중하게, 신분이 없는 사람은 경하게 벌한다는 입장을 취하게 된다. 그럼 지금 판례의 입장은 모해할 목적을 신분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란 이야기를 하는 거고 지문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해할 목적 자체가 신분 관계가 아니라 초과 주관적 불법 요소라면 이 말은 신분이 아니라는 표현이에요. 이 말은 행위자만 가지고 있는 특수한 지위가 아니라 고의라든지 불법 영득의사라든지 행위자 마음대로 자지우지할 수 있는 요소로 본다면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본다라면 신분이 아니니까 33조 자체가 31조에 우선해서 적용될 것이 아니라 신분이 아니니까 반대로 33조보다 31조가 우선한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공범 종속에 대한 원칙으로서 정범 자체가 위증죄를 범했으니까 거기에 가담한 사람도 모해 목적 위증죄에 대한 교사범으로 처벌할 게 아니라 위증죄에 대한 교사범으로 처벌한다고 봐야 되겠죠. 이 4번 지문은 쉬운 지문은 아닙니다. 쉬운 지문이 아니에요. 상당히 어려운 지문입니다. 정리를 해보면 모해할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신문자가 모해할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은 비신문자를 교사하게 되었을 때 판례는 모해할 목적을 신분이라고 보기 때문에 33조가 더 우선해서 나는 신분이 있으니까 중하게 처벌받아야 되니까 모해 목적 위증에 대한 교사가 될 것이고 을이라는 사람은 모해할 목적이 없는 비신문자니까 위증죄로 처벌받는다라고 해석하고 있지만 반대로 이 지문처럼 신분이 아니라면 행위자가 자기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것이라면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대원칙에 따라서 31조에 따라서 공범 종색상 종속에 따라서 단순 위증죄에 대한 교사범으로 처벌하면 충분하다고 봐야 되겠죠. 16번 공직방해에 대한 문제입니다.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해설지 보시면서 풀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냥 키워드만 쟁점이 되는 부분만 간단하게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음주 측정을 위해서 하차를 요구 등을 했다. 그러면 공무원이 수행하고 있는 공무는 적법한 공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런데 폭행 협박을 가하게 되었다면 공직방해이 당연히 성립이 되겠죠. 옳은 지문이고요. 2번 지문 여기서의 쟁점은 출간소에 있던 공무원이 관리자의 승낙을 받은 상태에서 들어간 게 아니라 관리자 즉 공장장의 사전 동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사업장에 들어가 가지고 불법 체류를 하는 사람의 단속 업무를 개시했기 때문에 이 업무 자체는 공무원이 적법하게 수행하고 있는 경우라고 볼 수가 없다. 적법한 공무가 아니기 때문에 폭행 협박을 당해가지고 결국에는 다쳤다 할지라도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이 될 수가 없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2번 지문도 옳은 지문. 3번 지문 갑시다. 공직방해 성립이 되려면 적법한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한테 폭행 협박을 가해야 되는데 그러면 적법한 공무인지 아닌지에 대한 여부를 뭐를 기준으로 판단할 건데?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거냐 아니면 사후적으로 판단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예요. 적법한지 아닌지에 대한 여부는 사후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행위 당시의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아주 유명한 판례가 있습니다. 골든벨 사건이라고. 갑이라는 피고인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자입니다. 근데 식당이 장사가 잘 됩니다. 본관이 있고 별관이 있습니다. 근데 갑의 누나였던 을이라는 사람이 동생한테 와서 야, 너의 장사가 잘 되니까 본관은 네가 운영하고 별관은 내가 운영을 할게. 별관에 대한 운영권은 나한테 주면 안 되겠니? 라고 이야기하니까 갑이라는 피고인이 안 된다. 내가 어떻게 이루어 놓은 가게인데 누나한테 운영권을 넘겨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누나가 욕심이 나니까 별관에 가가지고 사업을 운영하기 시작해요. 그 사실을 알았던 갑이라는 사람이 별관에 가가지고 골든벨을 울립니다. 여기에 있는 손님들 그냥 마음대로 드십시오. 드시면 제가 결제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가게에 들어가가지고 골든벨을 울리면서 행패를 부리니까 누나가 경찰서에 신고하는 거예요. 갑이라는 사람이 저희 가게에 와서 업무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A라는 경찰관, B라는 경찰관이 갑이라는 사람을 업무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를 하려고 하니까 갑이라는 사람이 열받는다고 경찰관의 정강기를 걷어차버렸던 게 사실관계입니다. 그럼 이랬을 때 과연 이 갑이라는 사람한테 공직방해 성립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문제인데 사후적으로 본다면 나중에 가서 본다라면 이거는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는 경우에 없는 게 없는 경우죠. 왜냐하면 자기 자신의 가게에 가서 업무를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방해죄가 안 됩니다. 업무방해죄가 되려면 타인의 업무를 방해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사후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그 행위 당시 내로 본다라면 경찰관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의 가게인지 저 사람의 가게인지를 그때 당시에는 바로 판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 밑에 가시면 적법한지에 대한 여부는 행위 당시 경찰관들이 출동해가지고 그 상황에 기초해서 행패를 부리고 있는 사람이라면 업무방해죄를 범할 수도 있는 사람이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체포하면 되는 것이지 사후적인 기준에 따라서 이 사람의 가게니까 업무방해죄가 애초부터 성립될 수가 없는데 내가 체포하고 있구나 이렇게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 거죠. 시험에서 사후적인 기준에서 판단해야 될 것이다. 틀린 지문입니다. 4번 문제 갑시다. 공직방해에 대한 재수관계에 대한 문제다.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수에 따라서 재수관계를 판단합니다. A라는 경찰관이 출동을 했고 B라는 경찰관이 출동을 했다. 같은 장소에서 연이어서 A한테 폭행, B한테 폭행을 했다면 두 개의 공직방해 성립이 될 것이고 자연적 의미로서는 행위를 두 번 했다고 볼 수 있겠지만 같은 장소에서 연이어서 폭행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회통념상 또는 법률적 관점에서 한계 행위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실체적 경합범 관계가 인정이 되는 게 아니라 상상적 경합범 관계가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제일 끝에 이러한 폭행행위는 별죄가 되어야 될 것이고 제일 끝에 포괄해서 일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상경관계에 있다라고 바꿔주셔야 돼요. 따라서 4번 지문은 틀린 지문입니다. 그 다음에 17번으로 갑시다. 17번이 바로 개괄적 고의 사례예요. 다른 말로 웅덩이 질식사 사건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례를 읽어보시면 1번에서 1번 지문은 상해의 고의, 상해의 의사인 것이고 이 사례 같은 경우에는 피고인은 애초부터 피해자를 죽일 고의, 살인의 고의 또는 살해의 고의를 가지고 있었지만 첫 번째 행위로부터 피해자가 죽은 게 아니라 웅덩이에 매장을 당함으로써 두 번째 행위에서 사망을 했던 사안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과연 피고인한테 어떤 죄책을 인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의 견해 대립이 있습니다. 인과 가정의 착오설 또는 첫 번째 행위하고 두 번째 행위를 구별해가지고 가실과 다시 미수와 가실의 경합범설 또는 객관적 기속에 대한 문제로 보자는 견해 그리고 판례가 취하고 있는 개괄적 고의설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개별적인 견해에 따라서 위 사례에서 갑이라는 사람한테 과연 어떤 죄책을 인정할 것이 맞는가에 대한 문제를 물어보고 있는 지문들이에요. 쉬운 지문들이 아닙니다. 기출이에요. 자, 그러면 읽어보겠습니다. 위 사례에서 개괄적 고의 사례에서
연결된 두 가지의 행위로 결과가 발생하긴 했습니다. 원래 돌로 내리쳤는데 첫 번째 행위에서 죽은 것은 아니지만 죽었다라고 생각한 상태에서 묻어버렸다. 웅덩이에 매장함으로써 질식사당해서 죽은 거죠. 어찌되었던 첫 번째 행위하고 두 번째 행위가 있었는데 갑은 행위의 진행 과정을 오인해가지고 자기가 의도한 결과가 제1행위에서 이미 실현되었다고 믿은 경우로서 인과관계의 착오에 대한 유형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옳은지 맞습니다. 이러한 개괄적 고의 사례를 인과관계의 착오, 다른 말로 인과가정의 착오라고 보자는 견해도 있어요. 인과관계에 대한 착오 또는 인과가정의 착오가 뭐냐면 쉽게 말해서 저는 A를 죽이려고 했어요. 거기서도. 그러면 저는 머리를 조준해서 머리를 간통시켜서 죽여야지라고 했는데 하필이면 총알이 머리를 간통시킨 게 아니라 심장을 간통시켜서 죽여버린 겁니다. 어찌됐든 자기가 의도된 대로 죽긴 죽은 거죠. 그런데 인과 가정에 있어서 약간 착오가 있는 거죠. 또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제가 지금 이 A라는 사람을 총알을 발사해서 죽이려고 했는데 이 사람이 피하면서 낭떠러지로 떨어지면서 죽은 거예요. 어찌되었든 저는 죽이려고 했고 결국 죽은 건 맞아요. 하지만 그 과정에 착오가 있는 거죠. 이러한 모든 착오의 유형을 우리는 인과 가정에 대한 유형 또는 인과관계에 대한 착오 유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러한 인과 가정에 대한 착오 유형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인데 사람이 완벽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죽이는 과정에 내가 생각한 대로 처음부터 끝에대로 내 계획대로 사람을 죽이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보통 어떤 과정에서 약간의 실수가 있거나 다른 문제가 개입되면서 내가 생각한 거랑 약간 차이가 있는 과정에서 사람을 죽이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인과 과정에 대한 착오가 본질적인 요소가 있는지 또는 비본질적인 요소가 있는지에 따라서 결론은 판이하게 달라집니다. 사람은 완벽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주 세세한 부분이 아니라 아주 사소한 부분에 어떤 착오가 발생된 것에 불과하다면 그 착오가 비본질적인 착오에 불과하다면 이 인과관계에 대한 착오는 무시를 하시면 돼요. 그냥 고의기수 책임이 인정이 됩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 이 인과과정의 착오가 본질적인 착오예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부분에서 착오가 이루어지게 되는 경우에는 인과관계도 고의의 인식 대상이죠. 즉 구성요건 요소 자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실범에 대한 문제만 인정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개괄적 고의 사례를 인과관계에 대한 착오로 보는 견해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2번, 인과관계의 본질적 부분을 착오하게 되는 경우에는 고의 기수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비본질적 착오라면 고의 기수 책임이 되겠지만 본질적인 착오라고 보는 경우에는 결국에는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를 착오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고의 기수 책임을 인정하지 말자. 이러한 경우에 본질적인가 비본질적인가에 대한 부분은 일반의 사회 경험상 예상할 수 있는 범위 내인가 아닌가에 대한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고 본질적인 부분의 착오라고 보는 것이다. 3번, 제1행위하고 제2행위를 두 개의 독립적인 행위라고 보자는 견해에 따르면 그 말은 첫 번째 행위에서 죽이려고 했는데 실제로 첫 번째 행위에서 안 죽었어요. 그러면 살인 미수죄가 되고 첫 번째 행위는 끝났고 웅덩이를 파서 죽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매장을 시켰습니다.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 그러면 결국에는 두 번째 행위를 할 때는 피해자를 죽이려는 고의가 없었겠죠. 가실로 결국에는 피해자를 죽였기 때문에 살인 미수죄나 가실치사죄나 경합범으로 보자는 견해를 의미한다. 첫 번째 행위하고 두 번째 행위를 독립적인 행위로 보는 경우에 의하면 살인 미수죄나 가실치사죄나 상경관계가 아니라 실체적 경합범 관계가 인정될 것이다. 이런 견해도 있습니다. 4번, 제1행위에서 인정된 고의를 제2행위에 대한 고의로 인정하자. 이게 바로 판례가 취하고 있는 개괄적 고의설에 대한 문제죠. 어차피 갑이라는 사람은 A라는 사람을 죽이려다가 결국 A라는 사람을 죽였으니까
첫 번째 행위, 두 번째 행위를 이렇게 나누지 말고 전 가정을 개괄적으로 본다라면 A를 죽이려다가 A를 죽였으니 결국에는 포괄해서 살인죄 1죄를 인정하자. 살인죄의 고의기수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다. 판례가 취하고 있는 입장에 따르게 되면 살인죄의 기수가 인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4번 지문, 옳은 지문으로 체크를 하시면 충분하다. 그 다음에 18번으로 갑시다.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1번 지문. 소송사기죄는 간접정보 형태로서도 충분히 범할 수가 있다. 자수범이 아니기 때문에 처벌되지 아니하는 타인을 이용해가지고 소를 제기하게 되었을 때 간접정범 단계로서 성립될 수가 있죠. 사실관계는 여러분들 해설지 보시면서 읽어보시고 패스를 하겠습니다. 2번 가겠습니다. 역시 사실관계는 패스하고요. 비방할 목적을 가지고 있는 자가 비방할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은 자를, 즉 처벌되지 않는 자를 도구로 이용하게 되었을 때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도 간접정보 형태로서 충분히 성립될 수 있다. 3번. 간접정범이 성립되려면 처벌되지 않는 사람을 도구로 이용해야 된다. 물론 처벌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구속요건에 해당성이 없어서 범죄가 성립되지 않으니까 처벌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거고, 이 사례처럼 구속요건 해당성은 인정이 되겠지만 위법성이 조각되어서 범죄가 성립되지 않으니까 처벌되지 않는 유형도 있을 수가 있겠죠. 영장 전담 판사님은 구속영장을 발부하게 되었을 때 구속을 했다. 즉 감금 행위의 구속요건에 해당성이 충족될 수는 있겠지만 위법성이 조각되어서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 자를 갑이라는 경찰관이 도구로 이용해서 구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직권남용 감금죄가 간접정범 형태로 성립되는 사안이다. 다른 말로 감금죄가 간접정범 형태로서 성립되는 사안이다. 옳은 지문. 4번으로 가겠습니다. 제3자는 소유권자입니다. 따라서 제3자가 창고 패널을 자기가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제3자는 자기 물건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갑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을 도구로 이용한다면 처벌되지 않는 사람을 도구로 이용해서 절도 행각을 범했기 때문에 절도죄에 대한 간접정범이 성립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4번 지문은 성립될 수가 없다가 아니고요. 성립될 수 있다에 대한 문제로 바꾸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틀린 지문. 그 다음에 19번. 밑줄 친 부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지문 기본이죠. 행위시라는 것은 범죄행위 종료시, 실행행위 종료시를 의미한다. 패스. 2번 31조 교사범 같은 경우에는 정범하고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조문에 동일한이라고 되어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동일한 형은 법정형 기준으로 동일한 형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고형 자체는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범이 더 무겁게 처벌받을 수도 있고 더 가볍게 처벌받는 경우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형을 말한다. 옳은 지문. 선고형을 말한다. 틀린 지문. 3번 지문 갑시다. 65조. 집행유예를 받았는데 집행유예 기간이 무사하게 경과하게 되면 형선고의 효력을 잃는다는 말은 장래 발생적으로 법적 효력 자체가 없어진다는 말이지 범죄를 범했다는 기왕의 상태는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가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범죄를 범했다는 정가 사실은 남아있는 것이다. 그래서 정가 사실 자체가 없어진다. 기왕의 사실 자체가 없어진다. 틀린 지문입니다. 따라서 3번을 틀린 지문으로 체크를 하시면 되고요. 4번 지문 가보시면 3, 4, 7조 컴사는 뭐라고 되어 있다? 재물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처리 장치에다가 부정한 명령 등을 입력해가지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해야 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재산상의 이익에는 재물은 포함되나 포함되지 않는다? 포함되지 않는다고 봐야 될 것이다. 옳은 지문. 마지막으로 20번. 부정행사죄가 성립되는 것들은 무엇인가? 자, 먼저 1번 지문 갑시다. 부정행사죄가 성립이 되려면 권한이 없는 사람이 그 문서를 용도에 맞게끔 사용하든지 반대로 권한이 있는 사람이 그 문서를 용도에 맞지 않게끔 사용하게 되었을 때 부정행사죄가 성립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1번 주민등록증이죠. 주민등록증은 신분 확인 용도로서 발급해 준 것이지 이동전화를 가입하기 위해서 발급해 준 게 아닙니다. 따라서 권한이 없는 사람이 타인의 신분증을 휴대폰을 가입하는 과정에 제시를 하게 되었을 때 권한이 없는 사람이 용도에 맞게끔 사용한 게 아니기 때문에
부정행사죄가 성립될 수가 없는 경우고요. 2번 질문 갑시다. 신분 확인 용도로 운전면허증 자체를 제시한 게 아니라 이미지 파일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경찰관은 그 이미지 파일을 보고 과연 이 이미지 파일이 조작된 건지 조작되지 않은 건지도 판단해 봐야 될 것이고, 이 이미지 파일을 어떤 경로를 통해서 입수를 한 것인지도 판단을 해봐야 될 것이고, 이미지 파일을 상대방으로부터 건네받아도 신분 확인 용도로 바로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용도에 맞게끔 사용한 경우다 안 한 경우다? 피고인은 용도에 맞게끔 사용한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부정행사죄가 역시 성립될 수가 없는 경우고요. 3번 선박의 국적증서, 선박검사증서. 선박이 사고가 나게 되면 국적증서라든지 검사조서 등을 제출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용도에 맞게끔 사용하게 되는 경우에도 부정행사죄는 성립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4번 질문. 이미지 파일이 아니라 운전면허증 자체를 제시했다면 권한이 없는 사람이 용도에 맞게끔, 운전면허증은 신분 확인 용도도 있고 자격 증명을 하는 용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분 확인 용도로서 용도에 맞게끔 사용했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4번 지문만큼만 공문서 부정행사죄가 성립될 수 있는 경우다. 그래서 정답을 4번으로 체크를 하시면 충분합니다. 자, 2회차 문제. 지금까지 문제 푸시고 해설 강의 들으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2회차 같은 경우에는 조금 지엽적인 지문들, 그리고 조금 지엽적인 이론을 포커스로 맞춰가지고 출제를 해봤어요. 법원직을 공부하시다가 검찰직을 응시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갑자기 이제 검찰직 시험에서 형법이 필수 과목으로 들어오면서 아직까지 이론 문제가 정립이 안 되어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올해 시험에서 이론 문제가 나올지 안 나올지, 나온다면 몇 문제가 나올지는 저도 잘 몰라요. 하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사실에 착오하고 위전착 문제는 기본적으로 나온다라고 베이스를 깔고 가야 되기 때문에 사실에 착오하고 위전착만큼은 조금 지엽적인 이론 지문까지도 정리를 좀 해주십사 하는 바람에서 출제를 해봤고, 다음 3회차 같은 경우에는 사실에 착오하고 위전착을 좀 제외하고 나머지 이론 부분을 중점으로 해가지고 출제를 해보고, 만약에 조금 빠져있는 부분이 있으면 마지막 시험이다 보니까 사실의 착오에 대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가지고 한번 출제를 해보겠습니다. 검찰직 시험은 법원직이나 경찰직 시험 문제에 비해서 지문 길이가 길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시중에 아주 좋은 문제들이 많은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검찰직 기출을 베이스로 해가지고 검찰직 시험만큼 특화시켜 놓은 문제지는 없습니다. 그러한 문제지를 풀어보는 것도 나쁜 선택지는 아니겠지만 출제 유형 자체가 극명하게 갈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항상 수험을 준비하실 때는 검찰직에 적합한 기출 문제를 도려내가지고 거기만 취사 선택을 해가지고 정리를 하면서 문제를 풀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점을 좀 주의를 하셔가지고 앞으로 남아있는 시간 잘 정리를 하시고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회차 해설 강의 때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